북한 조선중앙 TV가 선전하는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에요. 가족이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급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엄마를 죽으라 그랬어요. 너 하나 죽으면 깨끗하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잡혔을 때 대비해가지고 죽을 준비를 하지. 애국가에 수령 숭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정일 찬씨 금액, 그 금액에서 쌀 몇 톤 이런 게 막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우상화를 했고 뭐를 위해서 충성을 했나.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김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또 찾아뵙는데요.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가영입니다. 유튜브는 김가영 TV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북한에 계셨을 때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북한에서의 삶이라고 하면 뭐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가장 다른 것은 신분 사회다 보니까 신분이 잘 태어났냐 못 태어났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나마 저희는 잘 태어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찌 보면 조상님을 잘 만났죠. 그죠. 북한에서는 조상 뼈를 잘 우려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의 그런 출신 성부에 따라서 대대손손 그 혜택을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는 잘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잘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신분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북한 사회 같은 경우 이제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김정은 옆에 이제 같이 다니는 핵심 계층들,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 간부 계층, 그 다음에 일반 그냥 평범한 계층, 그 아래에 또 감시 계급, 적대 계급 이렇게 층으로 나누어 있는데 저희는 그 핵심 계층 속에 거의 속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요, 태어난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철없이 동네 친구들이랑 막 학교를 다녀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너는 우리 다르다 이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좋은 집 애들은 특목고처럼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신분이 나쁜 애들은 이제 그냥 일반 중학교를 가는데 같이 놀 수 없는 게요. 북한에서 계속 뭐 청년들 단속하고 이러잖아요. 단속을 하면 계급 좋은 집 애들은 살아나고 그 책임은 오로지 신분 낮은 애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될수록 부딪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초등학교 동창회를 40대 돼서도 그냥 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 기억 잘 안 나죠? 초등학교 때 제일 이제 친한 친구랑 제일 안 친한 친구예요. 그렇게 별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어찌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삶이 다르네. 이게 바로 출신 성부에 따라 다르구나. 우리 집안은 충성분자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름 뿌듯했죠, 그때는. 계급이 높은 신분의 가정생활은 어떠한 분위기인가요? 가족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요. 배고픈 사람 없고 다 뭐 배부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가족 분위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들이 이것도 처음 먹어본다. 북한 음식 먹다가 대한민국 음식 먹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피자 아니면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치킨에 왜 맥주를 못 먹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굳이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따라서 야 삼겹살도 우리 해먹어보자. 그래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요. 찜질방 가서 계란을 먹는 거, 운전을 하는 거, 그리고 포차에 가서 술 마셔보는 거. 그게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의 삶을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가장 조금 무서웠던 게 같은 탈북민들의 그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에 같은 그 무리에 있을 때는 얘기 잘 못했어요.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정말 잘 살았구나를 느끼는 게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소살구지를 타거나 아니면 정말 목탄차를 타고 났다면은 저희는 집에 자가용이니까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회사 소유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용처럼 그런 차도 몇 대 있었고 그런 차를 저희는 타야만이 어디를 멀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만 봤을 때 북한은 개인의 소유가 안 되거든요, 차가.
근데 저희는 그런 개인의 소유를 해가지고 차를 쓰고 또 지금 보면 도움이죠. 가서 도움이죠. 그렇죠. 예, 엄마 회사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가서 도움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저희는 그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집안에 출신 성분이 좋고 우리 집안은 이런 걸 누려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말이 누렸던 삶이니까 한쪽으로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또 어찌 보면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예, 또 때로는 또 조사님께 감사하죠 뭐 그냥 네. 북한의 교육 과정은 어떠한가요? 또 공부하면 또 우리 언니 아니겠어요? 저는 공부랑 좀 멀지만 우리 언니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공부랑. 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 하는 게 사실 저는 북한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하죠.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는데 북한에서 기본 공부하면 대한민국처럼 분위기가 좋아서 그 분야에 발전하는 것보다도 북한에서는 남자면 인민군대 나가고 조선노동당원이고 대학을 나오고 그 대학 중에서도 그 계급이 좋은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더라도 왜 6천까지 신분을 다 봐요. 그래서 걸려드는 게 없어야만 갈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에 군에 갔다 오고 입당하고 종합대학이다.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은 김부자 우상화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말 유치원에서는 김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처럼 우상화를 하고요. 초등학교 가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이 또 우상화를 하고 대학에 가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상화 교육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더니 저희는 그 김부자를 신으로 이제 생각하고 살았고 90년대 중반에 비로소 이제 장마당이 막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선물이 맛이 없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계급으로 이 행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한테 거짓 충성이라도 해서 나의 삶을 보장받으려면 뭐 장군님 싫다 좋다 이런 말을 못해요. 대한민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한상이 크지만 대한민국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고 뭐 대한민국 옷도 이쁘고 식료품도 아무리 좋아도 좋다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거짓 충성을 하면서 수령님 장군님을 거짓으로 숭배하는 그런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욕하고 밖에 나와서는 아주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교육을 위주로 받다나니까 그 교육을 기본 많이 받는다고 되죠.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항상 나가서 입 조심해라.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짧은 애 때문에 긴목 날아간다. 예. 그래서 이거 너희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너희가 집안에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받거든요. 플러스 우리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 집안이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짓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보면 지금 북한에 가는 핵심 계층들의 내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충성분자로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사실 북한에서 충성도라고 선택을 받는 거는 김부자 강연회를 제대로 참가하거나 그다음에 김부자가 지시 내리는 사회적 건설에 열심히 참여를 하거나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권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 배급 안 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리고 야 남한 드라마 너무 재밌던데 남한은 이렇게 살던데 왜 북한은 이렇게 살지? 이런 거 완전 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만 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계기에 또 원수님께서 이번에 뭐 피해복구 건설 현장에서 인민들이 너무 고생해서 그런다. 그러면 저희 같은 오바에서 저는 원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일을 눈뜨고 못 봅니다. 저 이번에 뭐 피해복구 지역에 이만큼 지원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할 때 막 선동을 하는 것이 누가 봤을 때는 와, 제 충성분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충성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남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북한 사회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정말 TV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나와 있을 때 보면은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을 싫어하고 적대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내막에는 한국을 싫어 안 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요. 한국에 가서 같이 살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같이 함께 밥도 먹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뭐든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북한 정권에서 그렇게 적대심을 키워주고 또 그 정권을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북한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한민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살았던 저는 이제 32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분들은 태어나서 자유롭고 태어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게 인간의 인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면서 살아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때는 인간의 권리?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 권리가 뭘까? 모르시? 네, 의무만 가득한 사회예요, 북한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청년들이라든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데 한 40대부터 그 이하 지금 MZ세대들은요. 야,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믿지를 못하세요. 북한의 실정을 말하면.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는 저는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우리가 뭐 처벌적인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말할래. 나 지금 이렇게 대학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나 이거 선생님 싫어. 이 정도 권리가 아니라요. 까만 머리로 태어난 애가 노란 머리를 할 수 없는 권리고요. 더운 여름날에 무릎 위에 치마를 못 입는 권리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손잡고 걸어 다닐 수 없는 권리? 대학교 입학해서 하자물 못하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계속되는데 왜 전기가 안 오지?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태어나서 그 원초적인 권리도 없는 게 북한 사회다. 다만 북한에서 선전하는 북한 조선중앙 TV가 선전하는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을 예를 들어 찬양하고 북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정말로 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처벌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저렇게 붕괴도 안 되고 지금 국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 또 하나가 다른 게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의 자유가 있기까지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 주민들은 희생도 안 하고 조그만 헌신도 안 하고 그저 뭔가 자유가 찾아오길 기다린다. 그들도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우리처럼 뭔가 권리도 있고 이것이 자유구나. 이런 권리를 우리는 사람은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만이 그걸 투쟁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아까 언니가 말한 기본적인 권리도 모르고 살아요. 그저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도 투쟁을 하라고? 그 사람들은 투쟁을 못해요. 그리고 투쟁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그 탄탄한 거미줄 같은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요. 바로 감시, 통제. 그렇게 3대 1이 한 명이 3명 감시하고 3명이 5명 감시하고 이런 거미줄 같은 데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런 게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김정은이 어떻게 해요?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 죽이잖아요. 그럼 내 앞에서 내 부모가 죽는데 과연 어느 자식이 또 다시 투쟁을 하겠다고 뭔가 반감을 가진다? 이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 그 연좌제잖아요. 총살하는 거를 북한에서 흔히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PC방에 가서야 그런 걸 보잖아요. 저희는 현실에서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저희가 대한민국에 오면요. 5년 동안은 단풍이 이쁜 줄도 모르고요. 꽃이 이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청포성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32년을 살다가 사람 사는 세상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게 한 5, 6년은 걸려요. 그래서 저희 탈북민들이 오면요. 언제 왔어? 하고 물어봤을 때 1년이요 하면 최소한 5년은 지나야 얘한테 사람으로서 말을 건네는 모습으로 고마움 고맙다, 감사함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북한의 그렇게 열악한 전쟁터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겨내는데 정말 최소한 5년. 제가 대한민국에서 6년 만에 벚꽃 축제를 가봤어요. 그 전에는 벚꽃이 눈앞에 와도 이쁜 걸 몰라요.
지금은 되게 단풍 잎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뭐 한강에서 뭐 맥주 마시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아, 북한에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기억에 남는 생활총화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옛날 그 70년대까지는 정말 친구거나 동료거나 왜 동무가 말이야 장군님의 말씀대로 안 해? 이렇게 진짜로 총알을 줬거든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졸업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해서부터는요. 생활총알 계속 해요. 그냥 삼시세끼 밥 먹듯이 토요일에는 생활총알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나는 정말 한 주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결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참 웃긴 일이잖아요. 교환을 찾아요. 한 주일 동안 내 결함을 최소한 2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찾아야 되는데 그 결함을 저는 김부자가 싫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국영수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뭐 장군님 어린 시절 공부는 잘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재미로 하는 총화가 아니라 내가 반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정말 반동이 안 되면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계속 만들어내요. 항상 그러잖아요. 장군님의 그 말씀 토대하에서 장군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러 갔는데 그쵸.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또 가형 동무를 계속 이제 상호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초등학교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제일 여기로 말하면 왕따죠. 왕따지. 제일 열악하고 착한 애를 모아서 그냥 애들이 비판해요. 걔가 좀 지금 보면 걔는 상처받았겠지만 우리가 그때 봤을 땐 너그럽죠. 쟤는 왜 저렇게 상호 비판 받아도 그냥 웃으면서 지낼까? 쟤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고 뭐 가영동무는 오늘 아침도 지각했습니다. 다음부터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 하고 앉아요. 또 다음에 가영동무는 기념탑 청소관리 안 했습니다. 또 고쳐요. 그러다 중학교 딱 올라가면 서로 기분 나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워요. 그 생활총과 끝나면 야 너는 그렇게 다 잘했어? 막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짜죠. 이번에는 야 너 할게. 다음에 너나 해. 이런 식으로 생활총과 돌아가는 거죠. 저 어떻게 보면 생활총화도 예전에는 조금 정말로 그 사람 하나를 정말 세뇌를 시키는 거였다면 지금은 좀 형식 뭐 고집 충성의 거죠. 그런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차이도 굉장히 커요. 이것도 어찌 보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황당했던 게 한국 드라마가 퍼지고 꼭 한국 상품이 그 뒤따라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장마당에서 한국 상품을 절대 못 팔아요. 그리고 한국 오신 경우에 상표를 다 잘라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영리한 게 한국 거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한글의 반까지 잘라요. 그래서 보면 한국 거라는 게 알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는데 물건을 몰래 우리 집에 한국 제품 있다 오라 그러잖아요. 저 가영이랑 막 가요. 그러면 정말 중국 행주는 1,000원을 하는데 한국 행주는 2, 3만 원이에요. 20배 차이 나도 단조선 그 행주라 그러면 한 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도 이름도 요술행. 남한에 대한 한상이 꽉 차 있어요. 북한의 이 상류층에는.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초 타고 쓰고 막 아껴서 썼던 그 행주, 도마, 남한 제품이요. 대한민국에 왔는데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하더라고요. 실망했죠 뭐. 충격에. 이렇게 싼 걸 우리가 비싸게 우리가 이렇게 속았구나 이러면. 근데 실제로 북한은 아직도 그 나일론 천이라 나일론 뽀드득 소리 나는 그런 행주를 많이 쓰고 비날론 여기서 비날론 하나? 해요? 그런 거 쓰거든요. 근데 한국 그 행주 딱 써보세요. 완전 주부들이 끝내주죠. 물기가 탁탁탁 돌아가니까 어머 이거 요술 행주 맞네라고 이름이 그 오죽하면 요술 행주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소문은 그거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요. 흰 양말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흰 양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북한의 도로사장이 정말 후진국이거든요. 딱 나포장이 아니라 흑도로기 때문에 신고 한 10분만 걸으면 그 양말이 회색깔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양말을 고집해서 신는데 소문에 한국은 흰 양말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도 그냥 하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에이 설마. 아니 도로가 나가면 먼지도 나고 도로가 나가면 바람도 불면 뭐가 뭐라도 있을 건데 어떻게 양말이 그냥 하얗게 되냐. 근데 정말 제가 진짜요. 한국에 와서 그 하루 종일 신은 양말을 다음날에 신어도 깨끗할 만큼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소문이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조금 놀라웠고 그다음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뀐다? 왜? 무슨 세상이야? 왜 바뀌어? 왜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신문에 노동신문에 옛날에 6면에는 남조선 소식이라고 해서 실리는 글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재밌게 보는 이유는 남조선에서 뭐 정전 사고가 일어나 20분 동안 정전이 됐는데 이게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고 막 안기부가 들끓었다. 근데 저희 북한은요 24시간 중 4시간이 불이 오거든요. 이 20시간이 정전이 돼도 그거는 일상인데 어떻게 남조선에서는 20분 정전이 됐는데 북한에서 이게 한 짓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냐? 그리고 또 뭐 청년들이 시위를 했는데 계란을 던졌다? 북한에서 돈을 던지지 왜 그 비싼 계란을 던져? 먹지도 못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얼굴 피부색도 좋고요. 옷도 너무 잘 입었고요. 신발도 너무 좋은 거 신었어. 그리고 개 같은 세상이라 그러는데 개가 막 옷을 입고 다니고 개가 막 축구를 하고 그러니까 헐 개가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정적으로 그걸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그 6면에 남한 소식을 내는 게 점점 줄어서 아마 지금은 안 낼걸요?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 만약 유튜브를 요즘 북한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본다면 좋겠지만 북한은 식의주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난 먹는 게 가장 와닿아요. 저는 분명히 뭐 핵심 계층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배고픔 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탈북한 탈북민과 통화를 하는데 한국은 신쌀밥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만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북한 주민들은 그냥 한국을 다 알죠. 근데 그게 진짜까 물음표만 계속 달다가 정작 와서 보면은 어머 진짜였네? 라고 딱 그 소문이 진짜였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진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참 처음에 탈북할 때는 저희를 그 탈북의 길로 이제 내몰았던 북한 사람들 정말 미웠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그 북한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의 상소로 인해 가지고 검열을 계속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그 경제적으로 막 경제범으로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왜 그 북한에서 장군님이 못 주는 배급을 직원들에게 줬냐? 장군님이 못 주는 월급을 직원들에게 줬냐? 네가 그렇게 행위를 하니까 직원들이 장군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저희 엄마가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간부들이 좀 숨으라 해서 숨었는데 숨으니까 그 죄가 다 엄마에게 들씌워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빠도 심장병으로 잃었고 동생도 군복무 중에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엄마까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한 2년을 숨어 계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김정일 노작 책이라고 해요. 김정일 책만 이제 계속 봤어요. 언제면 우리 장군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구나. 근데 엄마가 좀 있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에게 몰래 야 남한에 가면 살려준다더라. 저는 어떻게 생겼냐면 신분사회니까 그 살려준 사람들은 여기서 핍박받던 사람들 신분이 낮아서 정말 여기서 정말 고생하던 사람들이 저쪽에 가면 저쪽 편이잖아. 그러니까 내 편이 왔다고 잘 챙겨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기 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가면 우리가 숨어 하는 사람들 눈앞에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가지 말자.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셨는데 나는 햇빛을 보면서 언제 그럴 수 있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탈북을 결심을 했고요. 그냥 저는 엄마를 햇빛을 보여주려고 중국에 가서 몇 년 계시다 다시 오면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브로커를 찾고 중국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헤어지면 엄마를 언제 만나지?
아, 내가 이렇게 엄마를 보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어찌어찌 엄마를 햇빛을 보인다고 따라 나선 게 대한민국까지 왔죠. 마침 효녀 심청이죠. 근데 저는 저희 이모가 되잖아요. 저희 이모가 되는데 저희 엄마도 사업가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억울해요.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한국도 물론 어찌 보면 내가 권력을 있으면 권력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북한도 같아요.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신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북한 당국에 엄청난 충성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안은 정말로 충성을 한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그게 하나에 속혀가지고 우리 집안이 가지치기 되어가지고 모두 다 잃게 된다는 거는 전 너무도 억울하거든요. 그것도 그 김부자에 대해서 모든 걸 엮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엮어서 우리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는 전 정말로 억울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도 잃었고 그런 하나의 매장으로 인해서 저도 엄마를 어릴 때 잃었잖아요. 제가 억울하게 고아가 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아 엄마가 정말 잘못이 있겠지라고 깨달았는데 커서 성인이 되어서 이모도 또 이렇게 하고 됐다니까 아 이 사회에는 영원한 권력도 없구나. 아무리 김부자를 위해서 충성을 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 엄마나 이모처럼 이렇게 배신당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나는 거짓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충성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모 사건 터지면서 아 나는 정말 그 땅에 미련이 안 남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 혼자고 그러면 그 땅에 저는 돈을 헌신하거나 충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래도 이모가 저는 뭐 현아 심층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생각이 두 번 다시 이모는 저에게 엄마나 같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를 말아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에 저도 그냥 덤덤해서 그냥 같이 가볼까? 나랑 같이 가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어? 라고 이모 팔 끼고 떠났는데 여기까지 맞네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힘이 됐었어요. 제일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모한테. 이모가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에서 거짓 충성을 하면서 막 막 이러면서 수해복 그 지역에 가서 벽돌을 날랐겠죠. 그 생각을 하면 이모한테 이모가 살아계신 동안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 계속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음소 경험하신 탈북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탈북 힘들어요. 탈북 과정. 탈북을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 집안이 되게 충성분자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 충성분자 집안에서 역적이 나오면 그러니까 저희처럼 나라를 배신하고 도망치는 역적이잖아요. 역적이 나오면 연자제로 그 집안이 다 망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엄마 사건이 딱 터지고 정말 가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급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엄마를 죽으라 그랬어요. 너 하나 죽으면 깨끗하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끄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엄마가 역적이든 뭐 반동이든 저는 엄마잖아요. 난 엄마를 지켜야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자 계획을 했는데 그 평양에서 내려와서 국경에서 브로커를 찾는데요. 저희 주변에는 검사, 보위부, 경찰은 많은데 밀수라든가 뭐 인신매매 브로커라든가 이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인신매매 브로커에 가서 나 좀 중국에 넘겨보내줘 하면 신고하죠. 스파인 줄 알아요. 스파인 줄 알고. 보위부 스파인 줄 알고 정말 우리를 차별하거든요. 뭐 우리 잡으려 그러나 왜 그러나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 어지러운 삶에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가야만 이 브로커를 찾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가서 술도 사주고 뭐 양도 사주고 하면서 막 이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평양에 살다가 지금 국경에 내려와서 저렇게 불순분자들하고 무리를 좀 다니냐. 가영아 네가 감시를 해라. 감시자가 누구였어요? 얘가 감시를 한 거예요. 그래도 북한 이렇게 가족도 감시를 한다는 정말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를 했으니까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얘 친구들까지 그 사는 동네에서 정보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오늘 지영 언니 어디서 봤다. 지영 언니 오늘 누구랑 같이 밥 먹었다.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가영이가. 언니 나는 언니를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했는데 언니 요즘 이렇게 이모 일 때문에 타락하면서 사는 거는 내가 못 보겠다.
언니 좀 제대로 살아라 이제라도. 언니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다 이모 어떡하려나. 이래 저를 막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적을 나에게 덜 향해 보여야 되나. 그래서 흡수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영아 사실은 있잖아. 언니가 요즘 어찌어찌 해서 언니는 이모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려고 계획 중이다. 그래서 네가 안 갈 거면 제발 감으로 하더라도 비밀은 지켜라. 우리 가영이가 그때 딱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5분 있더니 언니 나도 가자. 언니가 혼자 이모 지키는 거면 내가 적고 더 이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나 같이 가자 해서 우리 그다음부터 작전 먹은 거예요. 네. 근데 먹혀요 진짜. 네. 미모가 먹힙니다 탈북할 때. 탈북할 때 비결이 성공 비결을 막 얘기하라고 하면은 솔직히 뭐 미모도 한몫한다라고 영 먹어요. 영 먹죠. 아무튼 근데 먹히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가영이가 가족의 눈길을 돌리고 제가 브로커를 찾고 어찌 보면은 거짓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물어보면은 언니가 뭐 했냐면 그냥 언니가 이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술만 먹더라. 또 언니가 좀 힘드니까 그죠. 놀다 뭐 이렇게 그냥 빙빙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길면은 오류가 잡힙니다. 2년 저희가 브로커 찾는데도 2년 걸렸으니까 더 길면 국가 보위부에 잡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 잡혀서 보위부에 끌려갈 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고서 언니가 브로커도 찾아서 탈북했는데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탈북해요? 왜냐면 많은 탈북민들이 있어서 그 탈북민들이 다 탈북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탈북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되게 해맑게 이유도 여쭤봐요. 그것도 어떻게 탈북하세요? 왜 우리는 어디 가야지 한 배낭 하나다가 여권 하나, 카드 하나면 어제든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카드 대신 멘토카를 들어야 되고요. 여권 대신 내가 죽을 수면제를 챙겨야 돼요. 뭐 돈, 뭐 다른 거 챙길 거 없어요. 내가 가던 도중에 잡혀서 북송이 되면 남은 가족이 다 죽기 때문에 그냥 내 혼자 순순히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잡혔을 때 대비해가지고 죽을 준비를 하지 우리는 배낭을 메고 떠난다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국경 도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탈북하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때는 제일 힘들었거든 저희가. 난 너무 힘들어 막 했는데 같은 탈북민 사회에서는 그래도 안 잡히고 이렇게 무사히 왔고 정말 2달이 멀쩡하게 왔잖아요. 이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입을 못 벌립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얘기하라고 해도 그때는 너무 악몽이 그렇죠. 저 사실은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 취미가 뭐예요? 해서 등산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둘이서 등산을 다니자 하면 저 안 만나고 있어요. 이게 정이 들려고 하다가 싫어져요. 왜냐면 그 탈북할 때 산을 너무 힘들게 넘었어. 그래서 산에 대한 힐링이 된다고 하지만 산을 지금 봐도 그 탈북이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에 제가 힐링이 될 산을 오를 일은 2번 다시 없다 내 삶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저는 산을 싫어하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그 눈이 허벅지까지 오는 산을 3개를 오르고 내리고 했고요. 또 살얼음이 낀 우리가 그 해병대 아니면 뭐 강철 부대에서 나올 때 그 잠수 그거 들어가잖아요. 물에 굉장히 막 어렵게 막 으아 하면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총뿌리가 머리를 겨누기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그 고통이 살얼음이 내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와도 숨을 참고 3명이 의지해서 팔을 끼고 건너야만 했었고요. 또 건너는 과정에서 이모도 쇼크도 오고 그래서 저 그때는 이모를 잃는 줄 알고 둘이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애원도 하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도 외쳐보고 그렇게 고비를 넘어서 딱 도착하면은 뭐 비행기 타고 오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가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숨어야 되고 또 힘들었어요. 언니랑 저는 또 어리니까 어떻게든 저희는 그 인신명에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금 자기를 친척하고 좀 어떻게 소개시켜서 결혼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걸 다 통과해가지고 국경을 통과하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가면은 저희를 포옹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이라는 걸 딱 알면은 바로 복숭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모 언니 다 저희가 흩어져가지고 오게 됐고 또 저는 그러면 중국만 벗어나면은 한국이겠지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또 라오스가 있고 또 라오스를 건너서 바나나 그 산을 한 5개는 넘은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넘었는데 새벽에 도착하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또 강이 있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지막이래요. 그걸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야 태국 이민국 수용소가 보이는 거야. 거기서 또 30일 감춰서 살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과정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저희가 한 5개월, 4개월 걸렸거든요. 정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인천공항 딱 도착했을 때 정말로 대한민국이 감사하고 무사히 왔다는 게 감사하고 그 멘토칼이랑 수면제를 내가 사용을 안 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애국자가 됐습니다. 저는. 두 분이 따로따로 들어오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브로커 분들이 데리러 왔는데 그 저희가 살던 집에 아마도 가영이는 너무 어렸고 저를 아마 어디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와서 반찬 사러 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집 주인이.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니까 가영이랑 엄마랑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했더니 브로커가 이제 데려와서 차를 탔다. 근데 왜 나를 안 기다렸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한 2명 더 태워가지고 가는 길에 들러서 데리고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그러려니 했죠. 근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 하니까 지금 간대요. 브로커 따라서. 근데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냐 했더니 여기 들러서 간다고 했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시골길을 지나서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 봐서는 그 동네를 다시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서 날 데리고 가라고. 근데 이제 길을 떠날 때 북한에서는 길을 떠날 때 여자가 막 뭐라고 하면 안 좋다. 그런 길 떠날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걸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들 막 욕했어. 좀 참으라고 내일 또 오겠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노냐고. 그래서 그날이 지났어요. 다음날 안 오고 그 다음날도 안 오는 거예요. 나 그냥 그 집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름 있다가 엄마에게서 전화 왔는가? 한 달 만에 전화 왔어. 한 달 좀 안 됐죠? 한 20 며칠 됐어. 전화 왔어. 가영이가 전화를 바꾼 거예요. 둘 다 살아있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네가 먼저 가고 있대요. 그래서 브로커를 보낼 테니 빨리 도망쳐라. 거기서 나와라. 근데 그 남한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급한 순간에 택시가 안 잡히잖아요. 그분들이 나를 계속 감시를 하는데 이제 그 어린이집 데리고 가다가 아침에 아줌마가 이제 애를 데리고 나간 시간에 내가 도망을 쳤는데 택시가 그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택시를 타고 막 가는데 서더니 또 사람을 태워요. 그 공안을 가져요.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젠 죽었구나. 그러니까 가영이랑 엄마가 무사히 갔으니까 나는 북한에 잡혀가도 나는 나가봤더니 장군님 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하고 갔는데 그분이 그래도 나를 말을 안 걸고 공항에 내려서 먼저 내렸고 내가 브로커를 찾아오는데 얘가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어떠냐? 어떻게 가고 있냐? 하니까 우리 가영이가 언니 어제 저녁에는 아주 폭신한 호텔 방에서 잤는데 뭐 샤워하고 가운을 걸치고 잤더니 너무 잠이 사르르 오고 뭐 맛있는 게 있고 도로가 좋고 차가 마중 나오고 이제부터는 너무 좋은 이게 있구나 했어요. 근데 갈수록 검산이에요. 갈수록 이상한 브로커가 막 나오고 이상한 아저씨가 막 나오고 이건 분명 길이 다르다. 가영이네는 왜 이렇게 뽀송뽀송한 이불에 자면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경찰을 피해 다니고 막 산을 넘고 나는 분명 망했다. 그리고 태국 인민수용소에 왔어요. 인민수용소에 왔는데 그 앞에서 본 사람들 이제 다 소문소문 하잖아요. 야 너를 봤더니 니네 이모랑 동생이 뭐 저번 달에 우리 도착했을 때 간 팀에 있었던 것 같다. 그 응원을 제가 국정원에 와서 부른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통화할 때 당시에 그 상황은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쉬는 시간에 또 브로커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망명 가는 사람들은 한 1년씩 거기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브로커 역할을 하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한 15분 쉬는데 그때 통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그때 불법이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요. 그래. 거기 앉아가지고 언니가 그 상황을 다 얘기하면은 혹시나 안 오겠다고 할까봐. 왜냐면 언니는 또 충성분자인데다가 또 그래도 혹시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가본다고 막 하니까 다시 가면 어쩔까라는 마음에 거짓말을 했죠. 아, 내가 지금 어디냐면 호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호텔리어 드라마 알지? 거기서 나오는 방이 있어. 셰프가 요리를 다 해주고 나는 요리 걱정도 없이 우리 이렇게 먹고 살아. 빨리 또 나서 빨리 같이 즐기자 막 이렇게 막 욕을 했습니다. 딱 끊고 나니까 이모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모가 잘했어. 안 그러면 언니가 안 온다 하는 걸 잘한 거 맞겠지? 맞다는 거예요. 언니가 왔더니 뭐 솔직히 저를 많이 원망했더라고요. 왜냐면 그 감옥 안에 있는 내내 이 귀가 너무 가려워가지고요. 아 정말 뭐 저는 귀수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니 갈수록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얘는 갈수록 지금 말하는 거 막 그런 것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게 분명 길이 다른가? 왜 얘네는 이렇게 가는데 나만 이렇게 가지? 계속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게 탈북 루트래요. 이제 10년 넘게 가는 이렇게 간대요. 아 국정원에 와서 얘를 만났고 왜 그렇게 말했냐 했더니 언니가 다시 북한 갈까 봐. 그래서 이해는 했지만 저는 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만나면은 다행히도 그래도 너무 반가운 김에 때리진 않더라고요. 퍼킹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브로커를 잘 만나는 거는 순전히 운인가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운이에요. 돈을 많이 줘도 운이 나쁘면 경찰에게 잡힐 수 있고요. 또 브로커 없이도 어느 분들도 계셔요. 네. 근데 저희는 제가 또 올 때 그 가족의 소중함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는 북한에서 바로 온 직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 하나도 몰라요. 근데 브로커들은 되게 한족 분들이세요. 그 한족말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도착하는 곳마다 브로커가 종이장을 펴고 지용이란 이름을 계속 찾는 거예요. 엄마랑 여자 동생이랑 이제 그림을 그려요. 완전 벙어리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머리 긴 동생이 있고 이제 엄마가 있는데 사촌 언니가 저기 떨어져서 막 이제 울면서 이제 갔다. 그런 애를 모르냐? 그런 애를 모르냐? 그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 이러니까 그 또 이제 이목구미 되잖아요. 어떻게 제 키는 이만하고 뭐 이렇게 왔다고 이러면서 너무 부탁했대요. 이제 오는 길에 우리 딸이 또 아니 우리 언니가 오면 좀 잘 해달라고. 그분이 나를 몰래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 또 탈북하는 사람들 무리에서는 브로커가 그렇게 챙겨준다는 게 장군님 선물보다 장군님 챙겨주는 것보다 더 어깨 빵빵 들어가거든요. 나는 잘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고? 분명 다른 코스로 돌리는데? 막 이러면서 왔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봐도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땐 더 예뻤거든요. 야, 네. 얘 진짜 되게 욕먹겠다. 근데 어느 가정에서 혹시나 또 브로커가 또 딴 마음 먹고 할까봐 저희도 없는 그런 돈으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모든 걸 막 살려면은 눈물도 흘려봤다가 웃어도 봤다가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순순히 그냥 언니 얘기로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이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우러나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못 놓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모든 브로커 분들이 다 그래도 저희를 정말로 믿고 언니를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김 씨 일가에 대한 환상이 처음 깨졌을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국정원에 들어와서요. 국정원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서랍장에 보면 문을 이렇게 열면 애국가가 붙어 있어요. 애국가 봤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때까지 뭐 김부자를 중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야 너네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나라 다 망가먹었어 할 때 굳이 내 앞에서 그런 말 할 필요 있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 함부로 우리 수령님 장군님 전함을 막 부른다고 호칭이 앞에 없이 위대한 수령이 없이 그냥 김일성 김정일. 근데 국정원 건물에 딱 버스 타고 들어갈 때 우리가 김정일 별장 같은 곳에서 탈북민들이 조사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북한의 특각 그리고 김일성이 내려와서 머물다 가는 별장 북한의 호텔이나 뭐 이런 유원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핵심 계층들은 김정일이 언제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 휴양지는 1년 내내 그 사람 올 때만 운영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관리원들만 있어요.
관리원들도 배고파요.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제 핵심 계층들은 우리 집이 가까운 별장에 가서 놀아요. 몰래. 예,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까 그냥 그 사람들 돈 좀 주고 그 방에 가서 뭐 담배로 구멍 뚫고 부시지 않는 이상이야. 우리가 놀든 김일성이 와서 놀든. 근데 김일성이 들어가는 방에는 못 들어가죠. 그냥 그 수행원들이 노는 공간에서 놀고 오고 그런 곳을 갔을 때 항상 야, 너무 이쁘다, 깨끗하다, 멋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딱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국정원 조사하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막 검문하는 그런 감옥을 생각하고 갔는데 딱 김일성 별점을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거기서부터 가슴이 먹먹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이 번영을 위해서 흙 한 줌 지어본 적이 없는 북한에서 맨날 타도하자 했잖아요. 나만 타도하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런 좋은 곳에서 재운다고? 들어갔는데 옷을 저희가 입고 가는 옷을 다 벗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그렇게 한상으로 느껴보던 대한민국 제품으로 북한이랑 만세를 한 3일 동안 불러도 못 부를 정도의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물질이 강한지 막 이제 이게 내려가다가 애국가 딱 봤더니 애국가에 수령 숭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저는 그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랑은 너무 다르구나를 깨달았지만 저는 그 국정원에 가면 굉장히 그런 자료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6.25 전쟁이라던가 또 아니면 김씨 일가에 대한 책이라던가 또 아니면 김씨 일가의 사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이 교육하실 때 이솔주 찬식의 금액, 김정일 찬식의 금액 이런 거를 막 하고 그 금액에서 쌀 몇 톤 이런 게 막 나왔을 때 저는 그때 너무 그거에 저는 물론 장모님이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이럴 거라고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고 왜 장모님이니까 우리 장모님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 정도일 줄로 와이프가 많고 그 정도로 섭이 많은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거에 너무 충격받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북전단 보낼 때 김정일의 부인 몇 명이라는 걸 보내는 이유가 그게 꼭 있어요. 장군이면은 그 표본이거든요. 예, 북한에서는 이혼하면은 간부 출세도 못해요. 근데 장군님은 이혼도 여러 번 했어.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유부녀를 자기 막 아내를 맞이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우상화를 했고 뭐를 위해서 충성을 했나라는 생각에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6.25 전쟁만큼은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이 남한이 먼저 우리 북한을 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조금 적대심이 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한국에 와봤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거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국정원에서 서로 모른 척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북한에서는 연자제, 북한에서 정권에서 하지 말란 거 하면 그 행위 하나만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는 걸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국정원에 딱 들어오니까 그 선배, 먼저 조사를 한 사람들 2층에 재우고 우리 조사해야 되는 사람들 1층에 있어요. 절대로 2층 애들하고 눈길도 마주치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신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 종합대학 다녔다 하면 되게 긍지스러운 거였는데 대한민국 입국해서부터는 와, 내가 거기를 안 가고 그냥 장마당에서 밥을 빌어 먹었으면 얼마나 당당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신분이 좋아져 눈치를 보면서 지금 탈북을 해서 이 국정원까지 살아서 왔는데 여기서 국정원 눈에 잘못 들어서 이제 보지 말라는 2층 애들 잘못 봐가지고 찍히면 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소생하기 안 되겠군. 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보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많죠. 네, 그리고 너무 많고 그 생각도 굉장히 깊숙하게 진짜로 아주 가끔은 단순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북한에서 생각 차이예요.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을 정신적 불구자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나 체내를 언니는 저보다 나이를 많이 안 받았죠. 되니까 네. 저보다 더 많이 받았죠. 연배가 높으니까 저는 좀 얘보다는 물이 좀 덜 들었죠. 자본주의물이.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이어서 조금 자유롭고 금방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엄격한 규율이에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규율은 군대 그 이상이에요. 그죠? 네, 완전 이렇게 돌리지 벌 수도 없고 같은 밥 먹으면서도 같이 탈북한 같은 일행 경우도 얘기 못 하거든요. 밥 먹는 시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만큼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마친 사람과 지금 들어온 사람이 눈길 본다 이거는 엄격하거든요. 거기 선생님 별명이 호랑이라고 했어요. 여자분인데 오죽 엄격했으면 별명이 호랑이에요. 그분 이름이. 근데 저는 항상 이모랑 저는 같이 있지만 언니가 뒤에 온다고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언니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상대방이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먼저 밥 먹고 선배가 먼저 밥 먹고 후배들 밥 먹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밥 먹고 딱 올라와서 창문 보면은 후배들 쫙 지나가네요. 언니가 있나 정말 눈이 빠져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랑에 딱 갔는데 어머나 새로운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 거야. 언니가 설마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로 막 사슴 같은 눈으로 쳐다봤는데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고개를 막 숙이고 근데 봤는데 지금보다 엄청 더 말랐어. 막 얼굴에 막 생기가 없는 거예요. 어머나 뭔 고생을 했길래 저렇게 막 생기가 없지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혹시 오다가 이렇게 눈치가 없잖아요. 당하지 않았는지 왜 저렇게 얼굴에 생기가 없이 저렇게 막 밥만 먹고 있지? 그 애들 보고 말했죠. 근데 애들 다 알아요. 왜냐면 맨날 호실에 있으면 언니 얘기만 했으니까 애들이 먼저 야 언니 없냐? 언니 없냐? 언니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팍 울고 있으니까 야 언니 왔나봐. 여기서 막 웅성웅성한 거야. 식당에 밥 먹는데 얘네 이쪽에서 쭉 내려오니까 저도 계속 이제 보잖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아픈데 죽지 않았을까? 우리 가영이는 지금 조사하다가 뭐 맞지 않았을까? 계속 걱정을 해요. 계속 계단을 보면서 있는데 얘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봤대요? 아 이때 눈길을 마주치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다음부터 얼굴 박았어요. 국골에서 얼굴 박는데 뭐 그 책에서만 있잖아요. 뭐 눈물을 함께 삼켰다 이런 대목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들이 그냥 이런 걸 만들어냈구나 했는데 그날 진짜 눈물을 같이 국이랑 이렇게 삼켰어요. 눈물은 떨어지고 국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얘가 나를 본 순간에 이 조사를 먼저 받았던 선배들 무리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갑자기 조용하더니 식당 안에 이러니까 야 왜 그래? 그렇게 하고 그 선생이 이제 호랑이 선생이 봤는데 가영이 울고 있어. 근데 조사하는 사람들 서로 형제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딱 그 선생이 반 거예요. 봤는데 나는 그냥 밥 먹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얘네들이 눈빛 교환은 못했구나. 그리고 얘를 다시 올려보냈어. 김가영 올라가 해서 방에 올라갔어요. 제가 근데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옆을 지나도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유명히 지나가시는 막 몸에 물먹는 정수기. 근데 언니가 이런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는 마음으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저는 근데 그 진지함이 뭔가 힘든 일이 내가 막 너무 진지한 줄 알고 지나가면서 우리들만의 암호가 있어요. 이건 우리 둘밖에 모르는 암호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뭐 위반한 거죠. 네, 그거 위반한 거지. 언니가 막 먹고 있길래 지나가면서 물 들어가면서 계속 말해. 난 들었는데 그 별명 불렀어요. 뭐 똥똥이면은 똥똥하면 지나간 거예요. 근데 똥똥하면은 뭐 어떻게 밝기라도 뭐 어떻게 하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있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야 속으로 막.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네, 근데 그거를 그 선생님이 봤죠. 제가 갑자기 왜 저렇게 물을 많이 먹냐. 그래서 김가영 올라가서 쫓겨갔어요. 밥 못 먹고 올라갔어요 방에. 그리고 그 선생님 바로 저희 방에 왔더라고요. 우리가 올라갔는데 문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그날 저에게 엄청나게 갑질을 한 거죠. 엄청나죠. 올라와서 저희가 들어왔는데 었으니까 문을 딱 열더니 야 너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갔더니 왜 말했냐고, 왜 얼굴 봤냐고.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32년을 제가 감시받던 사회에서 살았던 제가 너 왜 가영이 봤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영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비밀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 문 딱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전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가영이를 체조 시간에 이제 창문으로 본 거죠. 우리 동생이라고.
멋이나 보였지? 응, 너무 이뻐서. 너 이 말을 하라는 거지, 지금? 아, 참. 아 근데 저는 그 호랑이새님이 지금 보면은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너무 예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밥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야 김가야 하는 거 이거 딱 봤더니 아, 얘가 너무 올라가고 튀긴 딱 했어. 가니까 당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때는 억울했어요. 근데 뭐 그것이 이제 규정이라고 하니까 간첩도 있다니까. 네. 뭐 간섭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번 혼났으면 됐는데 저는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언니한테 내가 여기 살아있다 언니도 마음 편하게 받아라 이걸 전할까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간식을 저희가 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나이가 22살입니다. 마냥 그때 그 국정원에서 였고는 저는 그냥 먹는 걸로 푸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맛있는 간식을 제가 안 먹고 모았습니다. 왜? 우리 언니를 주려고. 근데 아니 눈빛 표현은 못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는 제일 친절한 선생님을 포섭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저희 언니가 지금 저기 왔는데 얼굴에 생기가 없고 지금 어디 아파 보인다. 아픈 건 아닌지 제발 이 간식을 좀 지금은 그게 뭐지 그 간식 있어요. 짱구 과자 같은 거 그거랑 옆플레 좀 달라 너무너무 언니 꼭 주고 싶다. 이거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이 네 알았어. 그래서 줬어요. 근데 선생님 왔어.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나오래요. 나갔어요. 복도에. 그 간식 저는 사실은요. 술을 더 좋아하지 간식을 안 먹거든요. 근데 너무 얄밉지 않나요? 똑같은 간식을 주는데 아니 엄마 소식도 몰라 동생 소식도 모르는데 별 먹고 싶지도 않은 똑같은 나한테도 있는 거를 선생님 들고 와서 가영이가 너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꿍꿍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살아있다는 신호니까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과일을 사과를 오렌지를 가지고 나와서 가영이가 과일 좋아하니까 여보 가영이 주라고 나 여기 다 있다고 안 먹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오렌지 갖다 줬어. 근데 가영이가 또 뭐를 또 달라 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밤새 이리고 왔다 갔다 해도 의미가 없다. 언니고 동생이 다 잘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들어가 자라. 그래서 저희가 담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시면 얼마나 뿌듯해 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보면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라서 좀 더 많이 만들었을 걸.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하나의 주제가 될 걸 좀 더 많은 공작을 했으면 생각이. 과자를 준 거 보니까 과일은 지가 다 먹고 국정원에 과일이 귀하거든요. 남한 정착 초기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으셨나요? 형도 오니까 그 별명이 드라마 빠순이가 있더라고요. 일명 언니랑 제가 드라마 빠순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근데 북한에서 드라마를 보는 게요. 일단은 쌀 1kg의 드라마 뭐 한 개부, 뭐 쌀 500일, 뭐 한국 노래 뭐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돈 주고 사서 받는 적도 있지만 횟수를 따지면 적고요. 이게 집안에다 뭐 검찰, 안전부, 보위부 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회수하면은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저희가 봤죠. 어찌 보면은 장마당 사서 봤으면 좀 불안했을 텐데 다 이렇게 가족끼리 보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봐가지고 더 많은 거를 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 감시를 안 받고 우리는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보면서 언니랑 항상 대리만족으로 했던 게 있는데 탈북할 줄은 모르고 근데 그때는 했습니다. 근데 탈북을 딱 하니까 우리가 야 제발 나가면 이거 하자. 국정원에서 했던 게 바로 포차지. 내가 한 달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먼저 나와서 그래도 한 달 먼저 나오고 얘가 한 달 뒤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포차예요.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에서 꼭 나와요. 포차가 술 먹는 장면, 찜질방 가서 계란 먹는 장면, 계란도 여자가 운전하는 거, 머리 까고 하는 거. 근데 머리 까고 하는 계란은 북한에서도 해봤는데 별로 아파서 그거는 그렇지만 찜질방에 가서 계란을 먹는다가 신기한 거예요. 야, 포차부터 가자. 제가 혼자서 포차 갈 수는 없잖아요. 가영이 나오기를 정말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때 가영이 술을 못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되게 막 정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술이야 할 정도를 마시는 애를 데리고 포차를 간 거예요. 정말 정말 그거 재밌지요. 행복하게 생각하고 포차를 갔는데
좀 실망스러웠구나. 뭐 안주도 야. 맛이 없었고 번데기를 안주를 하라고. 번데기를 북한에서는 번데기를 저희는 저걸 못 사는 사람들이 난 번데기는 먹는 것도 몰랐어. 그거 누에고추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다 그래서 막 저걸 어떻게 사람이 먹지 했는데 그 이모님이 술안주 없다고 막 이러니까 번데기 맛있다. 번데기 먹으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남조선에서 번데기를 술안주로 먹으라 그러지? 네. 그랬었던 그 이후로 가영이랑 저랑 포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포차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없어요.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술 잘 마시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작가님이랑 같이 가는 게 스타피요. 뭐 술 한잔 가서 먹으면서 좀 다른 포차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우리가 그 한상했던 그 포차가 아니어서 다시는 안 갔는데 두 번째 저희가 그 계란을 까먹는 거. 근데 항상 사우나에서 그 빵머리를 하고 계란을 까먹는 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그때 왜냐면 한 집을 살았거든요. 이모, 언니, 제가 11평짜리 집에서 한 집 살다 보니까 처음 언니가 한 달을 선배라고 한 달 먼저 나온 선배라고 저를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챙겼어요. 가죠. 그래서 사우나에 딱 갔는데 그때는 지금 보면은요. 그 아시두리안 드라마 있어요.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지금 현 시대로 신기하죠. 저희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체중이 되게 어린데 왜 저렇게 모르지? 이런 눈빛으로 다 쳐다보고 저희는 그냥 마냥 신기하고 마냥 행복한 마음으로 계란도 까보고 하면서 정말 두 번째 소원을 우리 한 달에 머리 염색을 한 5번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염색을 하면 흑갈색, 정말 흑갈색을 연하게 이제 듬성듬성 발라봤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별의별 색깔이 다 있어요.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처음에 가서 자신 있게 가서 갈색을 사왔어요. 그것도 밝은 갈색 말고 어두운 다크 브라운을 사서 발랐는데 나 근데 우리 머리가 제일 까매. 야 다음날 또 바꿔. 가서 또 밝은 갈색을 사오고 또 밝은 걸 했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 한 번씩 염색한 머리카락 너무 상한다고 영양 때려받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그냥 한 달에 머리 염색을 엄청 했었어요. 네. 그게 마냥 행복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드라마에서도 그거 안 나오거든요. 남자가 여자 머리 감겨주는 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가니까 남자가 여자 머리 감겨주는 거예요. 미용실에 갔는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줄 서서 계속 갔잖아요. 그 미용실에 남자가 머리 감겨준다고. 저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 감겨졌어. 그때는 남전 여비 갔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감히 저 멋있는 오빠가 자기한테 관심 있다고. 정말 자기 머리 감겨준다고. 감겨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참. 진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는 일단은. 네. 남한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11년 동안 하루도 안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그럼요.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네 뭐 북한에서 잘 살았다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근데 저는요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당당히 벌어서 내 통장에 자신 있게 모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요. 아니 내가 아침에 너무 많아. 행복해. 그냥 저는 한 번도 이게 제일 행복해 이렇게 느껴봤던 적이 없고요. 매 순간에 행복해요 진짜로. 만약에 국정원 생활을 이제 막 마치고 나온 탈북민을 만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라고 추천해 주실까요? 고마움 고맙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저희가 솔직히 북한에서 왔는데 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면 다 챙겨주고요. 저 이거 음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하면 더 챙겨주고요. 근데 항상 탈북민들은 여기 나와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길을 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내가 말했을 때 나를 놀려주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착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22살에 나왔거든요. 클럽에 갈 거고 그리고 소개팅을 꼭 한국 남자랑 해봐라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북한에는 클럽이라는 게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클럽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도 못 들어가 봤고 클럽이라는 그 문화 자체부터도 일단 모르지만 처음 나서 클럽 가면은
아마 놀지도 못하고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의 세계, 이 젊은이의 혈기가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트로트 들었던 노래를 알겠어요. 이게 정말 클럽에 가면은 불을 한 풀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자유잖아요. 그게 젊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 근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클럽 못 가요. 마음껏 좀 놀아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안 받아서요. 이제는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래요? 잠깐에? 아니 20대면 20대가 너는 거기서 놀아 봤어야 지금이 그 아쉬움이 없겠는데 그때 못 놀아봤으니까요. 안 돌아도 돼요. 20대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20대 그 안 문화를 돼. 그리고 소개팅도 왜냐면 우리 탈북민들은 먼저 오면은 그 익숙한 사람이 우리는 항상 익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탈북민을 먼저 만나거든요. 같은 탈북민을 저는 뭐 배척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 와봤으니까 좀 다른 한국 남자 정말 그렇게 달콤한 달달한 남자를 먼저 만나보고 근데 경험해봐라. 최소한 3년 지난 다음에 소개팅 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이 살아봤으니까 달콤한 거 알죠? 제가 처음에 소개팅 나가서 남자 보고 군대 갔다 왔습니까? 대학은 어디를 나왔습니까? 당원이 아니십니까? 물어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게 없어 그래. 아니 저는 남자면 초보적으로 뭐 군에 갔다 왔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소개팅 바로 하면요 손해예요. 좀 세상을 알고 그리고 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소개팅 해야지. 북한에서 바로 와서 소개팅 하면 낭패예요. 낭패.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해서 지금 보면은 하면 유튜브 도전도 되잖아요. 해봤으면 저는 못 해봤으니까 유튜브 도전도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 경험을 해본 사람이 유명하다고 무조건 탈북 정신으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좀 나가 좀 쪽팔리더라도 일단은 경험을 해보면 한국 사람 이렇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왜냐면 다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 20대 초반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가 그랬나 봐. 저는 그래서 항상 먼저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그 젊음을 즐겨라.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착취받고 살았잖아요. 그 착취를 이제는 좀 벗어나라 하고 싶다. 남한에 와서 신기했거나 놀랐던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 밤에 안 자고 계속 맥주 마시죠. 저는 그때 진짜 참차가 나왔을 때 8월에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놀랬어요. 아파트 딱 내려가면은 그 밤문화, 우리나라의 밤문화 있잖아요. 밤문화는 생애에 처음 봤어요. 그치. 그 사람들이 분명히 다음날 출근하겠는데 밤까지 술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언제 일을 하냐. 또 회사에 갔더니 회사도 일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이 1차에서 안 끝나고 또 2차 가는데 3차 가고 3차에서 또 대표님이 안 갈래 하면 또 가야 되고 세상에 이거는 몇 시 집에 들어가고 몇 시 잠을 자는지 이런 게 너무 놀라웠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자마자 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신기한 거는 저는 좀 그런 것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북한에 있을 때도 이거는 닭 요리면은 닭고기는 볶아 먹거나 아니면 뭐 탕으로 찜으로 먹었는데 한국에 오면 닭 요리가 정말 시식까지잖아요. 이 닭으로 이런 맛도 낼 수 있구나. 이런 게 조금 요리 가짓수가 너무 넓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래죠? 그렇죠. 뭐 식당에 가면 밑반찬 무료로 주는 거? 그것도 놀랬고 공짜로 밥을 안 먹는 거? 네, 공짜 손님이 없는 거 식당에? 그리고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헤어질 때 나중에 연락해. 나중에 꼭 밥 먹자. 그러면 기다려요. 밥 먹자고 했으니까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언제 연락해야 되는지 그 연락 시간과 시기를 알려좀 주지. 고민하다가 다음에 봤는데 또 똑같이 밥 먹자 나중에 이 사람 다 놀리는 건가? 그런 문화 차이? 그 지금은 새로 탈북민 나오면은 먼저 얘기를 하고 밥 먹자 언제 라고 얘기를 하고 당황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좀 그런 게 문화 차이도 좀 많죠. 문화 차이가 정말 많아요. 네. 나 이제 남한 사람 다 됐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아직도 남한 사람 다 됐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나도 많아. 왜냐면 저희가 정말 나가서 남한 사람처럼 말씨도 조곤조곤하고 연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막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다음날 그냥 고향이 어디세요?
네,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아직 티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난 티내고 살자. 그리고 남한에 와서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이를 먹는다고 봐야 돼요. 저희 지금 11년 됐거든요. 대한민국 11살짜리 애들보다 우린 대한민국을 너무 몰라요. 네, 그냥 어른이니까 아는 척하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알겠지. 나만 사람이라고 주민등록증을 가졌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데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에 가면 초등학교 교과서도 있어요. 네. 그걸 사실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달라서 항상 부딪히면서 항상 배우면서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정착을 해요. 대리님 말하고 주임님 말하는 소리가 못 들어서요. 밑에서 녹음하고 이어폰 끼고 다시 들었고요. 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게 이 소리구나 저게 저 소리구나 같은 언어를 쓰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이제는 그냥 작가님이 말하는 걸 대답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발전. 처음에는 뭐라고요? 예? 그래서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이랬었어요. 10년 지나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요. 저는 좀 다른 뉘앙스긴 한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애국가가 나오면은 그렇게 막 가슴이 뜨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림픽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딱 나오면은 되게 뭉클하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응원할 때 나 정말로 한국 사람 됐구나 이런 걸 느껴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솔직히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까지 막 뜨거운 느낌이 안 났어요. 그냥 한국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니까 응원해야지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진심으로 막 밤새 막 방방 뛰면서 막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나도 대한민국 국민 다 됐네 라는 이런 애국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국심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남한에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나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사실은 그 하나원에서 나오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잘 하려면 탈북민을 만나지 말고 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남한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적응을 해야 빨리 정착을 한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버티고 사는 힘은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하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피하고 이 사람들 만나지 말고 우리 정착하려면 남한 사람들만 만나야지 하다가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느 순간 고향 사람도 딱 보잖아요. 그냥 사투리를 편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요. 그래서 꼭 처음에는 탈북민을 피하다가 탈북민을 만나서 케어를 하고 탈북민하고 같이 뭐를 해서 쭉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요. 탈북하던 이야기를 저는 50번도 넘어 했고요. 60번도 넘어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박수 치면서 또 그때 기억을 말하면서 막 떠들어요. 그리고 또 무슨 그 집에 무슨 엄마 이야기하면 이제 다 알아. 그 집 엄마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돌아가신 걸 다 아는데도 또 앉아서 붙잡고 울고. 이게 사회에서 받았던 내가 뭐 남한 사람 만나서 어느 회사에서 돈을 얼마 벌고 요즘 뭐 트렌드가 뭐고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저희는 모이면 그냥 편하게 각 고향 이야기, 북한은 아직도 이렇게 힘들다더라. 이렇게 힘든데 우린 탈북하기 정말 잘했다. 북한에서 우리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북한과 연계를 짓는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남한 드라마도 너무 많이 봤고 남한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배고픈 서름의 그 예민한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북한의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굶주린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법을 어기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인지도는 있는 다음에 이제 왕래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초보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탁 만나면 상처받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배고팠던 사람들이에요.
막 사막에서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있다 갑자기 물만 나면 양보도 없고 막 이런 거를 질서가 몰라는. 물 많이 먹던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일은 만약에 통일이 됐다 하면 어느 정도 북한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서 배고픔이 없이 우리 이제는 좀 밥은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찢어진 옷을 입지 말고 그냥 옷 입고 나가보자 이 시기에 간 다음에 이게 겨루가 오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다 정착을 하고 살잖아요. 34,000명이 5천만에 정착하고 사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5천만과 2,500만이 확 합쳐지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쁘지 않는데 정말 정글에서 전쟁터에서 막 이렇게 막말하면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좀 문화가 합쳐지면 무슨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 다음에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생각에 플러스 저희가 먼저 온 탈북민들 있잖아요. 그 탈북민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단은 먼저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랑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이 사람들이랑 교류하려면 이게 필요하구나를 터득한 다음에는 북한에서 아까 언니가 말한 그런 얘기 추석에 쫙 되면은 상처를 안 받고 우리가 조금 더 풀어나가는데 쉽겠죠. 근데 먼저 온 우리랑 소통이 안 되고 킬미터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우리 35,000명은 극소수잖아요. 이 소수랑 먼저 소통을 하고 이들을 먼저 연습하다 보면은 통일했을 때 우리가 겪는 상처를 덜 받지. 갈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닥쳐올 그 위기가 힘들어하잖아요. 버거워하잖아요. 그거를 감내할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온 탈북민이 좀 거칠 수 있어도 그걸 같이 함께 하면 그게 곧 통일됐을 때 우리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앞으로 탈북민을 만나게 될 남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냥 탈북민들 만났을 때요.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이 말만 해주면 가장 힘이 돼요. 뭐 밥은 먹고 살았냐? 이것도 별로고요. 배고픈데 많이 먹어라. 이것도 그렇고요. 저는 그냥 제일 힘이 됐던 게 온다고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행복해라. 이 말이 제일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했던 그 고생들이 이분들이 우리 고생을 아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이분들이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한에서의 삶에서 어떠한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탈북민도 불구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통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사명감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 사회 잘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적응을 잘 해서 그들을 이끄는 선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잘 정착해서 먼저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멋진 선배가 되고 싶고 탈북민 증가라고 하면은 열심히 잘 산다. 후배들을 잘 챙겨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 하나 행복하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북한에서 모르고 누렸던 그 모든 혜택들 그리고 모르고 행했던 그 사소한 행동들이 그 북한의 누구에게는 정말 한생 못 바뀌는 이야기였고 나 하나 행동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고 그래서 사실 북한 정권에 그렇게 혜택 받고 여기 와서도 그렇게 잘 사는데 굳이 왜 북한 정권이 그렇게 싫으냐 혜택 받은 애들이 왜 싫으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혜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정말 똑같이는 못 살아도 밥은 좀 먹고 살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북한 사람들의 그 초보적인 인권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언젠가 이제 북한 핵심 계층들도 사람이 이런 행동은 부끄러운 거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고요. 북한의 그 무지몽매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옥수수 1kg 가지고 장군님 만세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거를 계속 알려주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구독자님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정말 북한에 우리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잊혀져가는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기 좀 민망한 상황에 막 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 한반도는 언젠가 꼭 하나가 된다 이런 마음에 바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북한 분들 나온 거는 이제 광고까지도 다 봐주시면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신사임당 여러분들 두 번째 뵙는데요. 구독자 수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사임당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면은 그게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정말 대한민국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신 혜택에 감사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뒤에 오는 탈북민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면은 그분들도 저희처럼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서 마지막으로 김지영의 톡톡 수다와 김가영 TV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